안녕하세요. 따뜻한 채연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당신이 옳다. 지은이 정혜신, 출판사 해냄. 이 책은 제가 아주 힘든 중2 학생을 맡았을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공감대화법 그대로 적용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만든 공감대화법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먼저 정혜신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1만 2천여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다. 최근 15년은 정치인, 법조인, 기업 CEO와 임원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이들의 속마음을 나누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했다. 2014년 아쇼카 펠로로 선정되기도 한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엔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먼저 이 정혜신 의사선생님께서는 적정심리학이라는 용어로 심리적 CRP, 상대방을 공감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적정심리학이란 새로운 그릇에 손수 지어서 허기를 해결하는 집밥처럼 자신의 심리적 허기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근본 원리를 담았다. 적정심리학은 그녀가 현장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결정적 무기인 공감과 경계를 기본으로 한 실전 무술 같은 치유법이다. 저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라고 말한다. 현장에서 쌓아올린 30여 년의 치유 경험과 내공을 집대성하여 이 책에 담았다. 출판사에서 10%만 낭독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총 31페이지를 읽을 텐데요. 목차 속에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핵심 내용, 어떻게 심리적 CRP, 적정 심리학, 사람들이 마음을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 좀 끊기더라도 이해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존재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폭력적 시선이라는 큰 주제로 그 안에 이제 자기 존재에 주목받는 이유부터가 진짜 내 삶.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던 곳에서 일군의 노인들이 서명대 잡기를 부수고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소동이 끝난 후 행패를 부리던 노인 중 한 명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그 소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살았던 시절로 갔다가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옮겨왔다. 거리에 버려진 부서진 장롱 같은 그의 삶을 듣다가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한참 만에 노인이 불쑥 말했다. 내가 아까 그 아이 엄마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욕한 건 좀 부끄럽지.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그러셨군요.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사과를 받고자 시작한 얘기가 아니었지만 노인은 사과를 했다. 사과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노인의 마음속에 미안함이 조금씩 고이고 있다는 걸 대화 중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소동에 관한 얘기 그 자체만으로는 소동에 관한 진짜 얘기를 할 수 없다. 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방금 전 자신이 벌였던 소란과 소동을 성찰하기 위해서 노인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
노인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 다른 이야기란 바로 나 이야기,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란 바로 나 이야기,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한다. 그 안정감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노인이 보였던 뜻밖의 합리성도 사실은 자기 존재가 주목받은 후에 생긴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온 것이다. 노인이 보였던 뜻밖의 합리성도 사실은 자기 존재가 주목받은 후에 생긴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노인이 그 당당한 폭력을 후회한 것도 자기 존재에 주목해주고 자기 삶에 귀 기울여진 나를 만나서였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외 없이 변하게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자기이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외 없이 변하게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자기다. 사람은 자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한다.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다. 사람은 자기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한다.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다. 노인만 그런 게 아니다. 학교나 부모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좋은 대학을 못 다니고 변변한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형제나 또래 중에서 제대로 눈길 한 번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도 한 개별적 존재로서 인정받고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에선 노인의 삶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거리에서 그 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함께 활동하는 시민치유 활동가들과 함께 노인들을 찾아 그들의 자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노인들의 두 눈동자에 쏟아지는 50대에서 60대 시민치유 활동가의 눈길과 반응 하나하나는 화창한 날 활짝 연 창문으로 들어오는 볕 같은 것이었다. 노인들의 자기와 자기 삶에 쏟아지는 볕, 햇볕이 비추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되듯 노인들도 그랬다. 평생 이렇게 얘기하긴 처음이라며 햇살처럼 웃는 노인들의 고백은 우리 자신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젊든 늙든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젠 알 것 같다. 자기 존재의 주목을 받은 이후부터가 제대로 된 내 삶의 시작이다. 자기 존재의 주목을 받은 이후부터가 제대로 된 내 삶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건강한 일상이 시작된다. 노인도 그렇고 청년이나 아이들도 그렇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자, 세 번째,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 부족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뛰어넘어서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A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들에게 흔히 이런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웬 청승냐? 집에 들어가, 병신아. 맑은 공기가 절실한 순간에 매연으로 꽉 찬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느낌일 것이다.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내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해이다.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내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해다. 내가 이상한 애라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지지다.
그 말은 A를 절대적으로 안심하게 해준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그때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때 그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는 말의 본뜻이다.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그 다음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하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으로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너는 옳다고 해주고 너는 옳다고 해주면 A는 지금 집 밖을 배야 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박한 순간에 고농축 산소를 들이켜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는 옳다. 이런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고 입증 작업을 할 뿐이다. 호흡이 가빠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시켜준다면 고마운 일도 아니고 도움이 될 리도 없다. 17살 A도 생각한다. 이 추운 날 나는 왜 거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집을 뛰쳐나왔을 때는 나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기도 자기를 다시 추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옳다는 타인의 확인이 이러한 타인의 확인이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자기 편이 돼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는 타인의 확인이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자기 편이 돼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매번. 대개의 사람들에겐 이런 식의 자기 분열적 사고가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조차 실제로는 그렇다.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니 우리에겐 일상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외부적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A는 그 밤의 분노와 억울함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배회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말은 A를 계속 집 밖으로 나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라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안도하게 해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하게 한다. 10중 8구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A가 밤거리를 배회한 것은 춥지 않아서도 걷기 위해서도 아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는 순간 그 행동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 행동은 혼란의 마음의 2차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웬 청승이냐? 달밤에 체조하냐? 이런 식의 반응은 아침 이슬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일이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옳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죽여버리겠다. 죽겠다. 이런 극한의 감정 상태로 햇빛 아래서는 아침 이슬처럼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의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집을 나가겠다. 이를 때려치우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말에 내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은 절박한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이 하소연이든 예외 없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100가지 이상을 찾아본 이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은 모두 그 말 이유에 해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하다. 내가 옳다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방전되고 꺼져가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방전되고 꺼져가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직장 생활이든 감옥 생활이든 부자든 빈자든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럼에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나 집중을 받는 경험이 적으니 사람들은 아플 수밖에 없다. 충전기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배터리처럼 내 존재 자체가 계속 방전만 거듭하다 꺼져간다. 방전의 종착점에 서 있는 사람의 감정은 지독한 외로움이고 몸은 탈진 상태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치솟는 자살률과 추락하는 출산율은 그렇게 생명과 멀어지는 우리의 적나라한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탈진이 극한에 이를 때 어쩔 수 없이 전문가를 찾는다.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대부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어떨 땐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고 단지 약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기도 한다. 의사는 충실한 약사가 되어준다. 드러난 증상들은 비슷해 보여도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개인의 역사,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 같은 개별적 맥락들은 다 다르다.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강력한 의학 규정 아래에 편입되면 개별적 맥락은 모두 휘발되고 우울증이라는 형해만 남는다. 우울증이란 진단명은 나의 개별성을 뭉갠다. 우울증 환자는 획일적 존재로 간주되고 우울증의 원인 또한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라는 생물학적 원인이 강조되면서 모두가 비슷한 항우울제 처방을 받게 된다. 전문가와 만나도 내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주목해 주는 경우를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의 힘으로 버티기 어려운 순간에는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 누군가는 의사가 우울증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릴 때 내 아픔을 인정해 준 사람을 처음 만난 느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쉬운 건 도움이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우울증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나가 다시 뒤로 밀려서다. 그럼 정말 힘들 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내가 절박하게 필요한 도움은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진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 전에 내가 필요한 도움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전에 내가 필요한 도움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필요한 것이 뭔지 분명해지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된다. 중2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정도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상담 교사로부터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엄마는 충격 속에서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폭풍 검색했다. 첫 진료에서 의사는 우선 아이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심리검사 날짜를 예약해서 일주일 후 검사를 받았고 다시 10여일을 기다려 검사 결과를 들었다. 결과는 우울증이었고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았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약도 먹기 싫다고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 사이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다. 예전에 없던 기분 좋은 행동들이 많아졌다.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앉기도 하고 밥을 차려주면 군소리 없이 먹었다.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치료를 거부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이전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처럼 보였고 엄마도 부모로서 할 도리, 병원도 데려가고 심리검사도 받게 하고 이런 걸 다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줄었다. 죄책감도 줄었다. 차일피일하다 병원 치료는 아예 접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엄마로부터 그때 아이 느낌을 들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엄마 손을 잡고 병원을 오간 그 시간이 좋았다고.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고 병원 진료실에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을
아이가 엄마에게 전할 때 엄마의 마음에 그 말이 아기처럼 폭 안겼다. 의사의 얘기를 들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아이가 봤던 모양이다. 그걸 보고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라는 느끼며 안심했다고 한다. 자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뿌리 같은 안정감을 준 것이다. 약물과 상담 치료를 다 거부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편안해졌다. 아이의 그 말, 느낌을 내게 전하며 엄마는 강물처럼 울었다.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 그렇다면 이 아이는 심리검사, 약물치료, 정신과 의사 없어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심리검사와 약물치료, 정신과 의사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가 있다. 이 경우 엄마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렇다. 부부간의 오랜 냉전 끝에 엄마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때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통보는 그녀를 아들의 존재 자체에 초집중하게 했다. 아마도 의사는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 우울증이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학적 판단에 집중하느라 예전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의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일을 뒤로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 엄마도 전문가인 의사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만 집중했다.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진료 시스템 자체가 아이를 더 외롭게 했을 수 있다. 내 존재에 주목하지 않고 내 아픔에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주려고 하는 도움에 아이가 끌리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의사뿐 아니다. 상담교사는 자살 충동이라는 지표에서 겁을 먹었고 엄마에게 배턴을 넘겼다. 엄마는 더 나은 전문가를 찾는 일에 열심히 매달렸고 의사에게 다시 배턴을 넘겼다. 그런 동안 교사와 엄마의 시선에서 아이는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교사나 엄마는 더 나은 전문가를 찾기보다 우선 아이를 만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교사나 엄마는 더 나은 전문가를 찾기보다 우선 아이를 만나야 한다. 아이의 존재 자체에 자신의 눈을 맞춰야 한다. 아이가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아이의 비명을 들었는데 왜 그에 대한 아이에게 한 번도 직접 묻지 않는가? 아이 비명을 생생하게 들었는데 왜 아이만 빼놓고 주변만 분주한가? 변죽만 울린다는 건 그런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오브 콜스다. 상담 선생님에게 얘기를 듣고 엄마는 진짜 놀랐다. 내가 그렇게 힘든 줄 엄마가 미처 몰랐어.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 마음은 지금 어떠니? 아이 눈에 엄마가 눈을 맞추고 그렇게 직접 물어야 한다. 엄마든 교사든 아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면 누구든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이에게 눈을 포개고 아이에게 묻는 것이다.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어른의 반응이 그것인데 모두가 그것을 건너뛰었다. 볕에 내놓은 고추가 쏟아지는 햇볕을 받듯 아이가 자기 존재 자체에 쏟아지는 엄마의 눈길과 마음을 받았다면 아이의 나는 심장 박동처럼 반드시 반응했을 것이다. 아이의 나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런 게 심리적 CRP에 해당하는 일이다. CRP를 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은 병원 문 앞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 상담교사, 엄마, 정신과 의사 중 아무도 죽음 충동이 있다고까지 한 아이를 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CRP는 하지 않았다. 중간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CRP 요소가 아이를 구했을 뿐이다. 아이의 고통을 알게 된 순간 전문가를 검색하기 전
엄마가 할 일은 아이에게 먼저 묻는 것이다.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심장질환이나 유전질환 문제가 아니고 내 아이의 마음에 관한 문제다. 아이의 존재에 눈을 맞추고 주목하면 된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내 마음은 어땠던 거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물으면 된다. 그래야 그간 놓치고 잃어버렸던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아이의 자살 충동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고도의 의학질환이 아니다.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희귀병이 아니다. 일상의 울타리에서 언제든 생기는 일이다. 동네에서 함께 걷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아이라면 어디로 시선이 끌렸을까 생각하며 아이가 갈 만한 주변부터 뒤져야 한다. 그게 아이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아이를 잃어버린 비상한 상황이니 빠르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는가. 동네를 걷다 잃어버린 아이를 비행기를 타고 찾을 수는 없다. 걸으면서 찾아야 한다. 같은 이치다. 자살 충동이 있는 중환 상태이므로 뭔가 특별하고도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던 틀에 비춰보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람에 대한 한가한 이해나 공감보다 전문가적 조치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정확한 이해와 공감이 가장 전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좀 넘어가서 자, 좀 내용이 건너뜁니다. 79페이지. 누군가가 찬찬히 물어봐 주지 않으면 죽고 싶다고 말한 당사자도 자기가 단지 힘들어해서 던진 말인지 진짜 자기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 상태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심해지고 불안은 더 커진다. 누군가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어느 쪽인지 알게 되기도 한다. 죽고 싶어. 그런 마음까지 드는구나. 언제부터 그랬니? 잘 모르겠어. 오랜 침묵 후에 오래된 것 같아. 요즘엔 더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렇구나. 오래전부터 그랬다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견디니? 혼자 멍 때리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좀 괜찮아졌어? 그때뿐인 것 같아. 지면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 더 게임에 빠져들었던 거구나. 힘들어서 더 게임을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그만하라고 잔소리만 했겠네. 요즘은 어떨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해 묻기 시작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 묻고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일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다가 그 일상과 그의 죽고 싶은 마음의 연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물으면 된다. 어떤 것을 묻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마음을 비쳤는데도 그 고통이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외면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누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 여긴다. 아니다. 정반대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심각한 내 고통을 드러냈을 때 바로 그 마음과 바로 그 상황에 깊이 주목하고 물어봐 준다면 위로와 치유는 이미 시작된다. 무엇을 묻느냐가 아니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이다.
그 행위만으로도 전문가를 만나기 전까지 그를 적극 지켜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엔 그 개인만으로도 전문가 없이 내내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네. 전문가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넘어가고요. 제가 31페이지만 읽어야 돼서 좀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내용이 좀 이렇게 끊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희미해질수록 존재 증명을 위해 몸부림친다. 너무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그 페이지 넘어가고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전에 저항한다. 자기 존재 증명을 필사적으로 시도한다. 몸을 던진다. 생의 마지막 본능이다. 3% 남은 에너지로 30%의 힘이 필요한 새로운 계획이나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3%를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고 죄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삶이 방전된 이들의 더 강한 나를 세우는 행동들. 삶이 방전된 이들의 더 강한 나를 세우는 행동들. 심리적으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다시 의욕을 불태우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갑자기 삶을 저버렸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한다. 혼란과 충격에 빠진다. 삶의 의지가 얼마나 충만했던 사람인데, 새로운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행동만 보고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나아가 위축되면 될수록, 나아가 희미해질수록 사람은 그만큼 더 크고 더 우뚝하고 더 강한 나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정물이라도 마신다. 배탈이 나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다. 구정물이라도 못 마시면 배탈 이전에 생존이 어렵다. 내 존재가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다고 느끼면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 심지어는 폭력적 행동도 불사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끔찍한 말과 행동을 화살처럼 퍼붓던 일베 회원들 몇 명을 붙잡고 보니 고립된 처지에 유약하고 위축된 개인들이었다. 일상에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허약한 존재였던 것이다. 경찰도 피해자도 허탈해할 만큼 그들의 세계에선 치명적이고 악마적인 말과 행동을 할수록 더 인정받고 환호받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존재 증명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집단적으로 구정물을 들이키며 마지막 3%의 꺼져가는 자기 존재를 연명하는 중이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심지어 목숨을 앗는 범죄 행위라는 자각을 할 사이도 없이 말이다. 자, 이제 넘어가서 사라져가는 나를 소생시키는 심리적 CRP. 질문 1.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장이 멈춘 사람을 발견한다면? 답 1. 심장 박동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가슴 중앙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규칙적으로 강하게 압박한다. 질문 2. 나라는 존재가 거의 지워져 자기 소멸에 이른 사람을 만난다면? 답 2. 나가 또렷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의 나가 위치한 바로 그곳을 강하게 압박한다. 나는 그것에 나 소생술 혹은 심리적 CRP라는 이름을 붙인다. 쉽게 말하면 그의 나에 초집중하고 그의 나를 자극해서 그가 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소멸 직전의 나를 압박하고 그리고 자극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챕터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생글생글 잘 웃는 30대 초반의 여성과 마주 앉게 되었다. 유난히 잘 웃으며 세련되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이끌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금방 호감을 가질 수 있었다. 나도 그랬다. 웃음이 약간 관성적이란 느낌도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담소가 한창이던 중간에 틈이 생겨 그녀에게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내 직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화사한 모습이기만 했던 그녀가 자세를 고치 앉더니 사실은요 하며 뜻밖에도 사흘 전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설마 사실일까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녀에게 눈을 떼지 않고 들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나는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자살 시도 즈음에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들이 그녀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묻고 듣고 또 묻고 들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내 시선과 신음 같은 맞장구의 쿠션에 기대듯 그녀가 몸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당황하고 긴장하지만 빨려들 듯 그녀의 얘기에 집중했다. 특별한 위로나 조언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를 2번 더 만났다. 개인적인 시련이 모두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그녀는 목숨을 버려야겠다는 마음은 버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혹독한 상황, 이런 한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뚜벅뚜벅 통과하는 중이다. 심리적 CRP를 행해야 하는 정확한 위치는 심리적 CRP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 심장 압박을 할 때에는 두꺼운 옷을 젖히고 옷에 붙은 액세서리도 다 떼고 정확하게 가슴의 중앙 바로 그 위 맨살에 2 손을 올려놓는다. 심리적 CRP도 나처럼 보이지만 나가 아닌 많은 것들을 젖히고 나라는 존재 바로 그 위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가 나라는 존재 자체인가?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러는 건 사치스러운 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괜찮은 건 아닌가? 그때는 내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내 감정이 옳은가? 감정이 항상 옳다. 감정이 항상 옳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 위치한 곳은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나의 안녕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준해서 할 때 정확하다. 감정이 항상 옳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 위치한 곳은 내 감정, 내 느낌이므로 나의 안녕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준해서 할 때 정확하다. 심리적 CRP, 이 심리적 CRP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감정에 따라야 마땅하다. 그날 그녀에게 던진 요즘 마음이 어떠냐는 질문은 바로 그곳, 그녀의 존재의 핵심을 정확하게 겨냥한 말이다. 그 질문은 좋은 직업을 가진 부러운 골드미스의 근황을 묻는 말이 아니다. 미모와 매력이 넘치는 젊은 여성에게 던지는 의례적인 인사말도 아니다. 그 질문은 그녀의 미모나 경력, 학벌이나 스펙처럼 그녀 존재가 달고 있는 액세서리를 언급하며 던진 화사한 질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자연인으로서 그녀의 존재 자체, 그 중에서도 존재의 핵심인 감정에 대한 주목과 안부를 묻는 질문이었다. 가슴의 중앙 위 맨살에
두 손을 올려놓듯 그 질문은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것이 심리적 CRP를 행할 정확한 위치이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자기 존재 자체에 눈을 맞추고 존재의 안부를 묻는 사람에게 그녀의 나는 바로 반응한다. 부정맥으로 박동이 엉켜있던 심장이 정상 박동을 찾듯 혼란 속에 엉켜있던 그녀의 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나에 주목하며 나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녀는 나 이야기를 막힘없이 내놓기 시작했다. 나 이야기란 무엇일까? 미팅에 나간 사람처럼 상대에게 직장이나 직업, 출신 학교나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 이야기일까? 그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까? 물론 아니다. 내 직장 이야기보다 직장에 대한 나의 느낌이 더 나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 내 취향이나 기호도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도 내 몸에 걸친 옷이나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 견해나 신념, 내 가치관도 그렇다. 내 견해, 신념, 가치관 이런 것에 힘주어 말하는 것들 대부분도 사실 그 시원은 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나처럼 보이지만 나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내 상처에 관한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말한다. 나는 어릴 때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는 전형적인 둘째 컴플렉스 때문에 등등 이전에 만난 상담가로부터 들었거나 심리 관련 서적에서 확인한 자기에 대한 분석과 해석들을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내 상처에 대한 이론이나 누군가의 견해지 내 상처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겪고 느끼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박제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살아있다. 그에 대한 감정, 빛깔, 파동, 굴곡, 이 모든 것은 늘 달라진다. 엄밀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맞고 살아온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밀지 못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부모에게 맞던 그 아이가 느꼈던 무력감, 수치심,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존재 자체에 더 가까운 이야기다. 부모에게 맞던 그 아이가 느꼈던 무력감이나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존재 자체에 더 가까운 이야기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자라면서 분노나 무감각 등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감정들을 떠올리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다. 내 상처의 내용보다 내 상처에 대한 내 태도나 느낌이 내 존재의 이야기다. 내 상처가 나가 아니라 내 상처에 대한 나의 느낌과 태도가 더 나라는 말이다. 내 상처의 내용보다 내 상처에 대한 내 태도나 느낌이 내 존재의 이야기이다. 내 상처가 나가 아니라 내 상처에 대한 나의 느낌과 태도가 더 나라는 말이다. 내 느낌이나 감정은 내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느낌을 통해 사람은 진솔한 자기 존재를 만날 수 있다. 느낌을 통해 사람은 자기 존재에 더 밀착할 수 있다. 느낌에 민감해지면
액세서리나 스펙 차원의 나가 아니라 존재 차원의 나를 더 수월하게 만날 수 있다. 나가 또렷해져야 그 다음부터 비로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 주제, 충조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충조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에는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평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에는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평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충조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소거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소거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며 기어서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일상의 언어 대부분은 충조평판이다.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충조.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 충고조언.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충고조언.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일 거야. 평가와 판단.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평가와 판단.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별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아니? 충조평판.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 곧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부모나 교사들, 때로 상담가들도 충조평판을 날린다. 친구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도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도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충조평판의 잣대를 들이대며 다그친다. 내가 너에게, 나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충조평판을 빼면 달리 할 말이 없어서이다. 충조평판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서라기보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일 때가 더 많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일 때가 더 많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의 언어는 거기서 벼랑처럼 끊어진다. 길을 잃는다. 그 이상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 노는이 장독 깬다고 충조평판이라도 날려보는 것이다. 그러니 끼니처럼 찾아오는 일상의 갈등과 그러한 상처가 치유될 리 만무하다. 덧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현장을 다시 찾는 수사관처럼 내 언어가 끊어진 벼랑으로 돌아가 보자. 현장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필요치 않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그의 존재, 그의 고통에 눈을 포개고 그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물어줘야 한다.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한다. 사실 지금 그의 상태를 내가 잘 모르지 않는가? 사실 지금 그의 상태를 내가 잘 모르지 않는가?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그에게 물어볼 말이 자연히 떠오른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니? 내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니? 만약 그의 대답이 없어도 그가 대답을 피하거나 못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존재에 주목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존재에 주목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사흘 전에 자살기도 이야기를 꺼냈던 그녀의 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한 일을 복기해보자. 내가 한 어떤 반응이 그녀를 건져 올렸던 것일까?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 주저하던 몇 초간의 침묵. 찻잔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떨리던 그녀의 손. 유창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 반복하며 버벅대던 순간을 나는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다. 그녀가 불편해하던 것을 덜어준다고 화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멈칫과 버벅거림은 매끄러운 기계음만 나오던 마이크에서 처음으로 들리는 그녀의 육성이었다. 그녀의 나가 수면 위로 처음 머리를 내민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반갑고 귀하다. 그녀의 나를 의식하고 그걸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내 침묵성 언어들을 그녀는 실시간으로 알아차렸다. 자기 존재가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순간은 당사자가 누구보다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생명의 본능이다. 가끔 그녀에게 던진 질문 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줄까 염려치 않았다. 그런 때 누군가 해주는 말이란 것은 그녀가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전하는 자기 존재의 신호들, 침묵, 손떨림, 머뭇거림 등 좌치를 감추게 만들 뿐이다. 그때는 내 눈길이나 숨결, 신음 같은 한숨 등이 말보다 더 또렷한 말이 된다. 나는 눈길, 숨길로 그녀를 이불처럼 감쌌다. 너무 무거워 눌리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닌, 그러나 안정감을 느낄 만큼은 묵직하게. 그때는 그 이불 같은 내 태도가 내가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의 전부였다. 이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채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듣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채근하지 않고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제가 이어서 쭉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눈물이 나네요. 잠깐 쉬어갈까요?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공감하는 법을 완전히 익혔고, 상대방 아이들 어느 누구든 내가 마음 먹고 그 사람에 집중하며 공감하려고 제가 애쓸 때 상대방은 이렇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뒷부분에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새로 이 책을 제가 잡은 이유는 남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이제 저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과 현재 대화를 나눠도 저에게 이렇게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지금 제 나름대로 치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당신이 옳다는 이 개념하에 다시 저 스스로를 공감하기 위해서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치유되는 것 같네요. 지금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누구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진 해줄 수 있는데 그랬다가 그 사람이 내게만 의지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도 있다. 흔한 고민이지만 괜한 걱정이다. 그 걱정을 가장 치열하게 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당사자다. 그 사람이 내게만 의지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도 있다. 흔한 고민이지만 괜한 걱정이다. 자기에게 유일한 그 사람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라는 말이다. 자기에게 유일한 그 한 사람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당사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최대한 배려한다. 조심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다.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참혹한 삶 속에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전부 잃은 사람도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이상한 연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논리적,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현상인데 마음의 영역에선 그렇다.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것은 한 사람이 한 우주라서 그럴 것이다. 근사한 수식이나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신비한 팩트다.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개별성 끝에서 보편성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세상의 전부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그래서 누구든 결정적인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나 이야기,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의 불씨가 그렇게 짚혀지면 희미하던 생명의 박동은 쿵쾅쿵쾅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 이야기에 정확하게 두 손을 대고 있는 한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심리적 CRP를 하는 사람이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다. 두 손을 그의 나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한 존재와 이어진 것이다. 존재와 존재의 연결이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심리적 CRP란 결국 그의 나가 위치한 바로 그곳을 정확히 찾아서 그 위에 장대처럼 공감을 퍼붓는 일이다. 사람을 구하는 힘의 근원은 정확한 공감이다. 심리적 CRP란 결국 그의 나가 위치한 바로 그곳을 정확히 찾아서 그 위에 장대빛처럼 공감을 퍼붓는 일이다. 사람을 구하는 힘의 근원은 정확한 공감이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를 공감하다 나를 만나다. 너를 공감하다 나를 만나다. 공감과 관련해 일종의 클리셰가 있다. 클리셰는 진부, 틀에 박힌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공감은 누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토달지 않고 한결같이 끄덕이며 긍정해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전혀 잘못 짚었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지친다. 참다 인내심을 잃고 폭발하거나 폭발하지 않더라도 지치고 짜증이 나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된다. 일방적으로 쏟아낸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찜찜한 마음이 생긴다. 너무 내 얘기만 길게 늘어놓은 건 아닌가? 내 말만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쾌하지 않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 내가 더 공감하면 관계가 나아지려나? 내가 그의 처지와 고통을 제대로 공감해주지 못해서 그가 내게 그러는 게 아닐까? 나라도 참아줘야지 하며 눈을 질끈 감고 버티는 일엔 한계가 있다. 사람은 극단적인 감정 노동에도 지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낙지 같은 존재가 되려다 그 전에 자신이 먼저 쓰러지는 소가 된다. 자, 그 다음 좀 넘어가서 언제나 내가 먼저다. 언제나 내가 먼저다. 그는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애쓰다 자기를 만났다. 오래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면했고 그 자기에 주목하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나서 홀가분해졌다. 그 후부터 친구를 만나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았다. 화도 별로 안 났다. 그 친구만의 속도가 따로 있겠거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친구가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신에게만큼은 털어놓을 거란 여유를 보였기 때문이다.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오래전 자기 삶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내 것인지 모르게 뒤섞여 혼란스러웠던 것이 분리된 것이다. 공감은 상대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깊은 감정도 함께 자극되는 일이다. 상대에게 공감하다가 예기치 않게 지난 시절의 내 상처를 마주하는 기회를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듯 상대에게 공감하는 도중에 내 존재의 한 조각이 자극받으면 상대에 공감하는 일보다 내 상처에 먼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이렇듯 상대에게 공감하는 도중에 내 존재의 한 조각이 자극받으면 상대에게 공감하는 일보다 내 상처에 먼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스하게 물어줘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스하게 물어줘야 한다. 언제나 나를 놓쳐선 안 된다. 언제나 내가 먼저다. 그게 공감의 중요한 성공 비결이다. 공감하는 일은 응급실 당직 의사처럼 상대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의무가 되면 결국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진다. 너를 공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공감하는 일이다. 대개는 여기에 걸려 넘어져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 구하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다. 상대에게 더 집중하려고 자기 감정을 누르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공감은 내 등골을 빼가며 누군가를 부축하는 일이 아니다. 그 방식으론 상대를 끝까지 부축해낼 수 없다. 둘 다 늪에 빠진다.
공감은 너를 공감하기 위해 나를 소홀히 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건 자신에게 무겁고 복잡해지다가 마침내 둘 다 홀가분하고 가벼워지는 일이다. 너를 공감하다 보면 내 상처가 드러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도 공감받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이다. 31페이지를 좀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